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 렘브란트 알텍스 3060 스트릭스 제품이 도착을 했고요. 지금 빠르게 한번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외관을 한번 같이 좀 볼 건데요. 일단 기존의 스트릭스 제품 라인업하고 거의 동일한 폼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이 플라스틱 재질인데 만지면 지금 이게 많이 차가워가지고 열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걸로 인해서 김이 좀 서리고 있습니다.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차갑습니다. 겉은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인데 만져보면 좀 메탈 느낌이 나는 편이고요. 하판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방열판이 이렇게 뒷부분이 많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구멍은 조그만하게 뚫려져 있는 편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흡기가 되는 걸 텐데 제가 이제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테스트를 좀 못 해봤는데 키보드 쪽으로 빨아들이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통풍 구멍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흡기 구멍이 좀 좁을 경우 예전에 에이수스 터프 같은 경우 요 키보드 쪽 열을 좀 빼기 위해서 키보드 위에 요 틈새로 공기를 흡입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제품도 그런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공기 구멍이 좀 약간씩 있는 거는 같은데요. 무게는 약 2.7kg 정도 나오고요. 가로 사이즈는 약 39.5cm 나오고요. 세로는 약 28.1cm 정도 나옵니다. 두께는 가장 두꺼운데 받침대까지 3cm 정도 나오고요. 실제로 이 받침대를 빼고 나서 재보면 한 2.5cm, 2.6cm 정도 됩니다. 얇은 데는 2.2에서 3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판의 아래쪽으로 스피커가 이쪽 있고요. 5W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LED 나오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게 지난번에 이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키보드나 이 아래쪽 LED 부분은 빛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화면이 안 켜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좀 켜지는데 그 판매점에 이게 입고가 돼서 그쪽에서 확인해보니까 램 불량이었던 건지 램 접촉이 좀 안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램을 교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켜집니다. 그래서 램 불량이었던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 제품이 이제 웹캠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웹캠이 없고요. 그리고 베젤 부분이 좌우 상 부분이 3mm 정도로 베젤이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17.3인치 대화면이라서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고요. 이 제품이 2.5K 해상도 정도 됩니다. 키보드에 RGB 색상이 불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면은 키보드에 유격이나 뭐 틀어지는 부분이 없이 QC는 꽤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텔스 라인이 이제 좀 상위 라인업은 아닌데 스카보다는 약간 떨어진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QC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잘 떨어지는 타입이고요. 이쪽 면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요. 타이핑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힌지가 덜렁거리거나 액정이 덜렁거리는 현상은 없어요. 근데 이 액정 힌지 부분이 그렇게 강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화면 젖히면 그냥 열립니다. 이게 액정 무게가 좀 있긴 한데 힌지의 고정력이 조금 아쉬워요. 좀 더 약간 좀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다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개량이 되면 좋겠는데 이전 세대에서도 이 힌지 부분은 좀 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견고한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로그 부분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닫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좌측면 단자 구성이 USB 3.2 A 단자 2개가 있고요.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PD 충전도 가능한 단자가 있고 그다음 HDMI 2.0 단자가 있고 그리고 인터넷 잭이 있고 전원 잭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8K 60Hz까지 지원을 하고요. HDMI 2.0은 4K 6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물려서 사용을 하실 경우 이걸 이용해 가지고 C2C나 C2DP 등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8K 60Hz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모니터에 연결하실 때는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4K로도 얘는 120Hz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4K 144Hz 되는 모니터가 꽤 있잖아요. 이쪽에 4K 60Hz보다는 4K 120Hz에 물리는 게 주사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 건데 우측면에 포트가 전혀 없어요. 여기가 제가 열어보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포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넣지 않은 거더라고요. 원가 절감인지 아니면 이제 라인업을 구분하기 위해서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포트가 좀 없다는 거. 여기에다가 뭐 A 단자든 C 단자 간에 좀 더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판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네오디움을 낀 드라이버를 이용할 거고요. 맨 우측 부분은 나사가 풀리지 않는 고정 나사입니다. 이렇게 헛돌고 딱딱 소리가 나면 더 이상 풀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작은 나사고요. 요 아래쪽 4개는 하나, 둘, 셋, 4개 풀리는 4개의 나사는 작은 나사고요. 이 나머지 위쪽에 있는 것들은 다 긴 나사입니다. 나중에 재조립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긴 나사가 들어있습니다. 나사는 모두 제거했고요. 이제 레고 브릭 분해기로 분해를 해볼 건데요. 이게 지금 정품 레고 브릭 분해기고 이게 좀 짝퉁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품이 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황색 물질이 노트북에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품을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분해 시에는 이렇게 딸깍거리면서 나사가 풀리지 않은 오른쪽 부분이 약간 벌어져 있어서 이런 곳에다가 넣고서 살짝 틀어주면은 쉽게 벌려져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난이도가 있어서 약간 돌려서 이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살짝 넣어주고 틀어주면은 그냥 열립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부품이나 전선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정도까지만 풀어주고요. 이제 이 우측면에 이쪽을 좀 풀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측면을 좀 열어준 다음에요. 살살 풀면 이렇게 풀리는데 제가 지금 약간 좀 빠르게 좀 힘이 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요 안쪽에 요 케이블 2개가 있는데요. 요 케이블 2개가 지금 하나가 좀 빠졌습니다. 이게 좀 잘 빠지더라고요. 이 케이블이 하판에 있는 요 LED 등 있죠? 이거랑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 위쪽이 빠지면 조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빼는데 분리를 할 때 요 부분을 검정 부분을 젖히시고요. 요걸 당기시면 돼요. 근데 이 작업을 모두 하실 때 웬만하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 케이블은 이렇게 위로 좀 올려주시고 뽑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도 이렇게 약간 위로 올린 다음에 검정색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올리고 당기면 그냥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위쪽 양쪽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쪽으로 연결하려면 힘들어요. 이걸 나사를 풀고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안에는 이제 방열 도료가 칠해져 있어서 열을 이제 확산시킬 수 있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품을 기판에 닿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생각보다 이 뒤쪽으로 보니까 하판에 구멍들이 좀 잘 보이네요. 아까 봤을 때는 구멍이 굉장히 조그맣게 뚫려 있었던 것 같았는데 상당히 많이 구멍이 뚫어져 있네요. 우선 이쪽도 제거를 하고 이따가 다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하판 내부 모습인데요. 발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히트 파이프가 보이는데 이쪽 같은 경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요거는 이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도 히트 파이프가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다음 밑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CPU와 GPU 외에도 다른 부품들도 지금 같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발열 처리가 잘 되게 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 좌측면에 있는 이제 쿨링팬이 굉장히 두꺼워요. 상당히 두꺼운 팬이 들어가 있고요. 이 우측면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팬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좌측면에 있는 게 팬이 굉장히 두껍고 성능이 왠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좌측면을 보면 이렇게 기판으로 되어 있고 막혀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도 추가 포트를 넣어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데도 이게 낭비를 좀 해놨습니다. 이전 작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PCI 4.0 포트가 2개가 있어요. M.2 SSD 2280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242는 들어가지 않을 공간입니다. 2개가 있고 이게 기본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11번 가서 이제 무지성으로 구매한 PCI 4.0 1TB SSD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쪽에다 연결하고 얘는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이쪽에 DDR5 메모리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하나 들어가 있고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구매한 것도 하나 더 추가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스피커는 5W짜리가 양쪽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게 거의 90W로 대용량 배터리인데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셀이 원래는 이 정도 되면 4셀 90W가 돼야 되는데 두 군데로밖에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만지면 좀 나야 되는데 티가 나지 않네요. 후면부에서는 나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마 4셀 90W 배터리가 좀 유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걸 쓰지는 않거든요.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USB-A 단자 부분 그렇게 보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폰 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에 있는 C 단자도 보강이 그렇게 크게 되어 있진 않고요. 지금 여기서는 뒤집어져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덧대져 있는 게 하나, 두 개 정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일반 요 C 단지 주변을 한 번 더 감고 그 다음에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누르더라도 완충이 될 수 있게 충격을 안 먹게 좀 되어 있고요. HDMI 단자나 인터넷재 이런 전원 부분은 큰 보강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완충 처리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에 게 DDR5 메모리고요. 밑에 게 DDR4 메모리입니다. 이게 슬롯이 모양이 좀 달라가지고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DDR4랑 뭐 사이즈가 비슷해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 홈이 달라가지고 전혀 DDR5 슬롯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삼성 8GB 1R 16비트짜리 DDR5 4800MHz 제품이고요. 이걸 이 슬롯에다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대각선 방면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쑥 들어가요. 들어간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줘서 딸깍할 때까지 하면은
체결은 되고요. 이게 열이 좀 많이 날 수 있어서 차후에 이 부분에다가 써멀 패드 등을 붙여주는 게 좀 나을 거는 같습니다. 그럼 M.2 SSD를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나사는 이렇게 옆에 놔두고 여기도 좀 나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밑에 와이파이 모듈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열이 좀 많이 날 텐데 특이하게 바로 밑에 와이파이 모듈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거 전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얘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꽂아서 들어갈 때까지 하고 밑으로 눌러줘서 나사로 체결해 주면 됩니다. 빼가지고 좀 옮겼는데요. 아래에 와이파이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11번가 아마존에서 그때 무지성으로 구매했던 건데 11만 5천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9만 원 정도에 PCI 3.0 구매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속도가 3000 이상 나와가지고 괜찮게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좀 기대가 되네요. 어느 정도 나올지. 얘도 좀 속도가 좀 빨리 나올 거는 같은데 PCI 4.0이 최대 7000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그래도 5000 이상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방면으로 꽂아주고요. 내리고서 나사 체결해 주겠습니다. 판 연결하기 전에 이 부분 먼저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좀 자주 잘 빠지더라고요. 전작에서도 보니까 이 나사를 풀고서 이 부분을 드러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요 또 검정색 부분을 위로 젖히고서 케이블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게 넣고 그 다음에 닫아주면 돼요. 그럼 이게 안 빠져요 잘. 근데 이게 조금 힘이 강하게 되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결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케이블 연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 얘가 좀 더 편한데요. 약간 내린 상태로 밀어넣고 이 검정색 부분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잡아당겨서 안 빠지면 돼요. 너무 큰 힘으로 잡아당기진 말고요. 여기도 밀어넣고 내리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살짝 내리고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할게요. 배터리 케이블을 꾹 눌러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커버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오면은 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꼭 내려가는 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6시까지 일단 영상을 합한 분해까지 좀 찍어 놓은 상태고요. 그 뒤에 윈도우 설치를 하고 최저가를 지금 간단히 해놓고 배터리 테스트가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터리 테스트 먼저 돌리고 있습니다. 6시 반부터 100%에서 시작을 했는데 효율적 활성화에다가 가장 최고 효율의 배터리 효율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약 2시간 정도 지났는데 한 19% 정도 지금 다른 상태고요. 아직 남은 시간이 뭐 7시간 정도 남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에이수스에서 먹스라고 해서 논 옵티머스보다 좀 더 향상된 기능으로 좀 보이는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작업을 좀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배터리 테스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조용으로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보면 먹스 스위치 위에 있는 거를 키면은 현재는 먹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외장 그래픽하고 내장 그래픽이 모두 다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눌러서 끄면은 외장 그래픽만 사용이 되고요. 현재는 에코 모드라고 해서 그 먹스 하이브리드 모드 이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를 제가 GPU를 외장 그래픽을 끄는 건데 그럼 내장 그래픽으로 제일 효율 좋게 사용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작업 관리자를 보면 이렇게 GPU 0만 해서 내장 그래픽만 나오고 외장 그래픽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그 배터리 효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지금 전체 시간이 상당히 사용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만 이용을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제가 3D 마크 테스트도 아마 가능할 거는 같은데 아직 진행은 못 해봤거든요. 좀 기다려 주시면은 내일까지 좀 해볼 거고요. 되도록이면 지금 윈도우 10을 설치한 상태인데 윈도우 10에서 그 에이수스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드라이버들이 윈도우 11을 눌렀을 때 드라이버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들로 일단 설치를 했고 이 상태에서 모두 벤치 테스트를 하고 윈도우 11에서도 벤치 테스트를 해서 어느 쪽이 성능이 좀 좋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먹스 기능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장 그래픽 외장 그래픽도 끌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기존에 있는 논 하이브리드 리전 5에서 하면 그냥 내장 그래픽을 중지시키는 거였거든요. 외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거였는데 거꾸로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거나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거나 한쪽만 사용할 수도 있고 지능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이브리드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 보니까 이번 에이수스 먹스 기능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에이수스 이번에 터프 제품도 이 먹스 스위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가성비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벤치 테스트 다음 영상 며칠 내로 꼼꼼히 테스트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